네, 이번 시간부터는 재고 자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 자산이란 요 말이 중요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 그걸 재고 자산입니다. 내가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는 거, 어쩌다 한번 파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계속 팔려고 하는 거, 그걸 재고 자산이라고 합니다. 재고 자산들은 이제 개정 과목들이 그 다음 주제처럼 원재료, 재고품, 반제품, 제품, 상품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도소매 기업은 상품을 팔려고 하겠죠. 반면에 제조기업은 원재료를 사와서 이 원재료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물건을 만들다 보면 이게 하루아침에 팔리는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만드는 게 아니죠.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중간 단계를 거칩니다. 그걸 제공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공품은 그냥 간단히 말하면 미완성인 물건입니다. 그러다가 이 물건이 다 만들어지겠죠. 완성이 될 텐데 다 만들어진 물건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공품은 미완성인 물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 반제품이라는 말이 있죠. 중요하진 않은데 반제품도요. 반만 만들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다 만들진 못했다. 그게 제공품하고 공통점입니다. 근데 차이점은요. 반제품은 다 못 만들었지만 이게 가능합니다. 처분, 팔 수 있습니다. 다 만든 형태가 아니지만 팔 수 있다. 반면에 제공품은 못 만들었는데 그래서 못 판다는 겁니다. 그게 제공품과 반제품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취득 원가. 취득 원가에 중요한 건 항상 뭐가 포함돼야 된다? 부대, 비용이 포함되셔야 됩니다. 저 사항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총 매입과 순 매입액이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매출자랑 비교해서 해보겠습니다. 매출자가 물건을 팔았다 얼마에 팔겠죠? 그걸 총 매출액이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물건 사는 사람 매입자는 그 사는 금액을 총 매입액이라고 합니다. 대응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할인, 애누리, 환입, 환출이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 들어본 표현도 있겠죠? 할인, 깎아주는 겁니다. 근데 왜 깎아주냐면 조기 결제, 즉 돈을 빨리 주니까 깎아주는 겁니다. 보통 회사들은 현찰 거래를 하기보다는 외상 거래가 많습니다. 즉 물건은 오늘 주는데 돈은 다음 달 아니면 다다음 달 한 몇 달 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외상 거래가 많습니다. 그러면 매출자는 돈을 빨리 받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유인책으로 돈을 빨리 갚는다면 내가 조금 깎아주겠다. 그걸 할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매출자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매출 할인이라고 부르고요. 상대적으로 매입자는 매입 할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애누리. 애누리도 값을 깎아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할인하고 똑같죠. 다만 차이점은 원인에 달려 있습니다. 애누리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겁니다. 좀 물건에 흠이 있어서 좀 깎아주는 겁니다. 그걸 매출자 입장에선 매출 애누리라고 하고 매입자 입장에선 매입 애누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대한 하자. 아주 하자가 너무 심각해요. 그럴 땐 우리 어떻게 하죠? 물건을 반품시키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환입 또 환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매출자 입장에서는요. 매출자가 있고 매입자가 있으면 매출자가 물건을 이렇게 팔았죠. 그럼 매입자가 가지고 있다가 반품시켜야 되죠. 반품시키면 다시 매출자한테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입자 입장에선 도로 보내줘야 되니까 환출이라고 하는 거고요. 매출자는 그 물건을 가져오죠. 그래서 환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 환출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매입 환입이란 말도 없고 매출 환입, 매입 환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시험에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 할인, 애누리, 환입, 환출 그런 표현이 나오면
저 여기 앞에 이렇게 동그라미 했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마이너스 차감해 주라는 소리입니다. 다 빼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인, 애누리, 환입, 환출은 언제나 차감이다. 뭐에서 빼주냐면요. 총 매출액에서 할인 빼고 애누리 빼고 환입 빼라는 소리입니다. 총 매입액에서 매입 할인 빼고 매입 애누리 빼고 매입 환출 빼주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한 줄이 더 있죠. 부대 비용. 근데 매출자에는 제가 이거 X입니다. 그러니까 부대 비용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고요. 매입자는 부대 비용을 더해줘야 됩니다. 왜? 취득 원가에 포함돼야 되니까. 대표적인 부대 비용이 뭐가 있습니까? 물건 사올 때 운반비 이런 건 더해주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계산 결과가 나오겠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순 매출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또 이렇게 계산하시면 그걸 순 매입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매출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건 이거 순 매출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매입액이 얼마냐고 말한다면 총 매입액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순 매입액을 말하시는 겁니다. 이건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꼭 알고 계십시오. 그 다음 5번에 가시면 매출 원가란 표현이 있습니다. 매출 원가, 도소매기업, 제조기업 이렇게 써놨죠. 도소매기업은 사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도소매기업은 사오는 거니까 여기 단기 순매입이라고 써놨고요. 이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계산된 값,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는다 이 말이고요. 제조기업은 만드니까 여기 용어가 제품 제조원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다 여기 제가 좀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놨죠. 다 앞에가 뭡니까? 기, 초, 그 다음 당, 기, 그 다음이요 기말. 기초와 당기는 더하고 기말은 빼준다는 거. 그러면 매출 원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맨 끝에 뭐 하나 붙어 있죠? 타개정 대책이란 말. 타개정이란 말은요, 이제 다음에 다시 배울 텐데, 타개정은 타가 다른이라는 거고요. 개정은 다른 개정 과목이라는 겁니다. 다른 개정 과목으로 대체 바꾸라는 거죠. 다른 개정 과목으로 바꿨다는 뜻입니다. 다른 개정 과목으로 왜 바꾸냐면 지금 재고 자산이죠. 이런 이름들, 원재료, 제공품, 반제품, 제품, 상품 이런 이름들인데 이게 재고 자산이잖아요. 재고 자산은 원래 팔려야 됩니다. 그 팔린 걸 보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매출 원가라고. 그런데 안 팔리고 다른 식으로 소비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내가 슈퍼를 운영합니다. 1월 1일 날 라면이 이렇게 3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중간에 사옵니다. 몇 개를 사왔냐면 5개를 사왔어요.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자, 가서 열어봤더니 1개밖에 없습니다. 남아있는 물건이 1개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자 보세요. 기초, 이게 기초죠. 기초와 단기에 사온 거 더합니다. 그럼 몇 개예요? 8개죠 지금. 그 다음에 기말 남아있는 물건 1개죠. 빼요. 그럼 몇 개입니까? 7개죠. 7개가 없어졌다는 소리죠. 왜 없어졌을까요? 팔렸으니까. 예. 팔렸으니까 물건이 사라졌겠죠. 그런데 만약에요, 네, 이 슈퍼 주인이 자기도 배고파서 라면을 1개 끓여 먹었어요. 그러면 몇 개가 팔린 셈일까요? 6개가 팔린 셈이겠죠. 1개는 다른 식으로 소비해 버렸을 테니까. 그죠? 그게 타개정 대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개정 대체는 안 팔리고 물건이 다른 용도로 사용 소비됐다는 게 타개정 대체입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는 팔린 걸 찾는 거기 때문에 타개정 대체는 안 팔렸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팔린 거 계산할 때 빼줘야겠죠. 그래서 타개정 대체는 빼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걸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초와 단기는 더하고 기말은 빼면 뭐라고 한다? 매출 원가라고 합니다. 그게 팔린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에 가시면 기말재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매출원가하고 반대말입니다. 매출원가가 팔린 걸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럼 기말재고는 안 팔린 물건입니다. 창고에 쌓여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재고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재고가 안 팔린 겁니다. 그러니까 팔린 거, 안 팔린 거 반대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매출원가는요 비용입니다. 회사의 가장 큰 비용이고요. 기말재고 뭐라고요? 네, 재고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매출원가하고 기말재고는 반대 관계입니다. 매출원가가 많으면 기말재고는 적겠죠? 많이 팔렸으면 안 팔린 건 적을 테니까. 그 다음 6번에 이런 제목으로 달려있죠. 기말재고 자산 포함 여부. 이 말은 뭐냐면 기말재고 자산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 겁니다. 내 거. 쉬운 말로 내 것. 그러니까 내 것에 포함할 수 있냐는 뜻입니다. 내 거냐 남의 거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아니라는 건 왜 내게 아니게 되겠습니까? 팔렸으니까 내게 아니겠죠. 안 팔렸으면요. 내 창고에 있겠죠? 그러면 내 것이 되겠죠. 자, 처음에 운송 중인 재고 자산인데 선적지, 도착지, 인도 기준인데 자, 이건 수출 수입할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국내 거래가 아니라 자, 우리 회사는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겠죠. 그 다음에 미국에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뭐 수출이나 수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우리가 수입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네, 수입한다고? 그럼 물건이 이렇게 오겠죠? 그런데 여기 이런 표현이죠. 운송 중. 그러면 운송 중이란 말은 여기 태평양 한가운데 지금 물건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배로 물건을 싣고 오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배로 실어오다 보니까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배가 잘못해서 태풍 같은 거 만나면 배가 꼬르륵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물건이 뭐 파손되거나 사라지거나 이러겠죠. 그러면 누구 책임이냐 이 문제가 남죠. 왜냐하면 한국 쪽에 있는 회사에서는 우리는 물건을 못 받았으니까 돈을 안 준다고 할 테지만 미국은요. 물건을 보냈으니까 돈 달라고 이런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갖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수출이나 수입할 땐 서로 조건을 정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게 대표적으로 선적지 인도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선적이 뜻이 뭐냐면 배에다 짐을 신 것, 적재하는 걸 선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적은 여기서 이루어지겠죠. 선적을 이렇게 해서 한국으로 보내야 되니까 그리고 도착은 어디입니까? 당연히 한국에 있는 곳에서 도착하겠죠. 그럼 선적지 조건은요. 미국에 있는 회사는 배에다 짐을 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부턴 한국에서 알아서 해야 될 몫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적지 기준이다. 그러면 지금 물건이 이 배 위에 있죠? 이 물건은 누구께 되는 겁니까? 네, 한국 회사께 되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회사는 선적까지만 책임져 주면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자, 그런데 한국 회사에는 이게 한국 회사 물건인데 저 물건이 창고에는 없겠죠? 왜? 태평양에 아직 떠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에 있는 회사 건데 창고에는 없기 때문에 그때 쓰는 표현이 이겁니다. 미착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물건은 우리 물건인데 도착을 안 한 물건. 그래서 미착품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 기준은요. 말 그대로 도착해야 소유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회사는요. 도착할 때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도착하면 한국에 있는 회사께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착지, 그러니까 그래서 도착지 인도 조건이냐 선적지 인도 조건이냐에 따라서 이 물건, 이 배에 실려 있는 물건의 소유가 어느 회사 거냐에 따라 어느 회사 건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품, 저당은 우리 뭐 담보, 그죠? 옛날에 뭐 저당을 맡기는 곳이 있었죠. 흔히들 예전에 저당은 전당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당포가 뭡니까? 우리가 거기다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물건을 거기다 줬죠. 일단은 맡기느라고. 그럼 그거 전당포 겁니까?
아닙니다. 전당포 주인이 그 물건을 함부로 팔 수 없습니다.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담보를 제공한 자의 자산이다. 즉 내 겁니다. 전당포게 아니라 쉬말로 그 다음에 할부 판매. 할부는 다 아시죠? 여러분 카드 거래를 그래도 다 해보셨으니까 할부로. 그러면 할부로 팔면 누구께 되냐는 거예요. 네, 매입자의 자산입니다. 매입자는 누굽니까? 물건 산 사람 겁니다. 여러분 할부로 팔면 물건 파는 사람은 돈을 다 받지 못했죠. 물건 사는 사람도 돈을 다 주지 않았죠. 돈을 다 주지 않았지만 내 거죠. 여러분도 일상생활로 돌아가시면 여러분이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물건 사고 카드로 할부 사면 돈 다 결제 안 했지만 백화점 겁니까? 여러분 겁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거라고 대답하시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위탁품. 위탁품은요, 물건을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게 위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위탁자, 부탁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매입자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 사람이 위탁자가 물건을 갖고 있는데 이걸 수탁자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내 대신 네가 물건을 팔아달라고 부탁하면서 물건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수탁자가 대신 팔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위탁자는 수탁자한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판매 수수료를 지급해서 수탁자는 수수료를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 핵심은요, 요 물건, 지금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물건을 보내줬죠. 팔아달라고. 그러면 이 물건의 소유가 누구 거냐는 거예요. 수탁자가 지금 가지고 있죠. 근데 수탁자의 물건이 아니라 위탁자 거라는 소리입니다. 언제 바뀐다는 거예요? 이 수탁자가 위탁자 대신에 물건을 팔아주기로 한 수탁자가 팔면 위탁자가 판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매입자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탁자는 가지고 있어도 자기 물건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위탁자의 물건이란 소리지. 그래서 수탁자가 팔면 그때 매입자께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송품, 시용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건 홈쇼핑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홈쇼핑에서 뭐 이런 광고 많이 나오죠. 일주일 무료 체험 이런 거. 그러니까 시용품은요, 시송품은 물건을 한번 써보고 결정하라는 겁니다. 살 건지 말 건지. 그러려면 물건을 일단 보내줘야겠죠. 상대방한테 물건을 보내주면 그 사람이 그 물건을 써봅니다. 써보고 나서 결정합니다. 마음에 들어요? 살게요. 그 말을 구매 의사를 표시하면 요 말이죠. 그러면 그때 그 물건은 누구께 되냐면 매입자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 표시를 안 하면 아직 매출자 거라는 겁니다. 비록 매입자가 그 고객이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고객께 아니라 회사 거라는 소리입니다. 구매 의사를 표시해야 매입자께 되는 겁니다. 정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졌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반품 조건부 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반품 조건부 거래는요, 네가 반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판매자가 매출자가요, 매입자한테 물건을 일단 줍니다. 줘야겠죠? 줬는데 거래가 성립했냐 안 했냐는데 이때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예, 두 가지로 보여요. 첫 번째 뭐래요? 반품률이 추정이 가능하면. 그 말은 뭐냐면 매출자가 매입자한테 물건을 이렇게 10개를 보내줬다고 칠게요. 10개를 보내줬는데 매출자는 어느 정도 안다는 거예요.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얘는 매입자는 이렇게 하면 통상 1개 정도는 반품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가 매출이냐고 하냐면 물건 하면요, 인도 줄 때 매출로 그냥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반품률이 추정 가능하면 그때 매출로 잡고요. 이럴 수 있겠죠. 반품률이 뭐라고요? 추정이 불가능하다. 그 말은요, 매입자가 물건을 10개 가져갔는데 얘가 1개 반품할지 2개 반품할지 10개 다 반품할지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요? 언제까지?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조건이 충족된다는 말은요, 보통 이런 반품 조건부 거래도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매출자가 매입자한테 물건 주면서 네가 반품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반품해. 그러지 않죠. 우리도 뭐 여러분도 인터넷 쇼핑 같은 거 할 때 보면 그런 걸 나올 겁니다. 며칠 이내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말 나오죠. 7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매입자가 몇 개 반품할지 모르니까 7일 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왜? 7일 되면 이제 더 이상 반품할 수 없죠. 7일이 지나면 그때 만약에 7일까지 기다려서 2개를 반품했다고 치면 7일 동안에 그럼 10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10개는 매출에 8개를 판매했다고 본다는 거예요. 죽고 조건이 충족될 때 이 매입자께 된다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이 매출했겠죠. 그러니까 시점이 조금 다르다는 거. 자, 그 밑으로 가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뭘 물어봤나요? 매출 원가. 자, 매출 원가가 뭐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기, 초, 플러스, 당, 기, 마이너스, 기, 말. 맞나요? 자, 기초는 나와 있네요. 여기 30만원. 기말도 주어졌죠? 20만원. 그 다음에 제가 단기라고 했는데 조심할 건 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위에서 그랬죠? 여기서 말한 단기는 뭐라고요? 순 매입입니다. 제가 위에서 아까 단기 그 화살표를 거기로 했죠. 총 매입이 아니라 여러분 총 매입은 120. 이게 총 매입이죠. 위에 거 참조하시면 여기서 항상 빼줘야 됩니다. 뭐 빼줍니까? 매입 할인. 매입 할인이 없죠. 그 다음 뭐도 빼줘야 됩니까? 매입 애누리 10만원 빼주죠. 매입 애누리 여기 있죠? 빼줘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뭐 뺍니까? 매입 환출 8만원. 이거 빼줘야 되죠. 얘는 상관이 없죠. 왜? 매출에서 빼주는 거죠. 파는 금액에서 빼줘야지 매입액에서 빼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120만원에서 10만원 빼고 8만원 빼주고 18만원을 빼주면 102만원이 될 겁니다. 왜 빼줘야 되냐면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이런 말이 성립하죠. 총 매입액이란 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가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물건 얼마예요? 주인이 120만원짜리요. 그게 총 매입액이란 소리입니다. 그런데 좀 비싼 것 같아.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얼마 깎아주기로 했다? 10만원 깎아주기로 했대요. 그 다음 8만원은 내가 반품시켰어요. 나중에 사가지고. 그러면 나는 돈 얼마만 주면 됩니까? 102만원 주면 되겠죠? 10만원은 깎아줬고 8만원은 내가 반품시키면 돈 안 줘도 되니까 102만원만 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한테 물어봐요. 야, 너 그 물건 얼마에 사왔니?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냥 하나로 대답하면 한마디로 대답하면 나는 이 돈만 줬죠. 그러니까 102만원에 사왔다고 대답해야 될 겁니다. 그게 순 매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102만원이란 소리입니다. 그러면 30만원에다 102만원 더하고 20만원 빼니까 얼마가 됩니까? 112만원. 2번이 정답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밑에 2번 매출액 25만원 뭐 쭉 있는데 질문이 뭐죠? 매출 총액 좀 됐나요? 그래도 떠올리셔야죠. 뭐요? 매출 총액이라는 글을 보시면 이게 생각나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매출액을 계산하셔야 되는데 위에서 배운 거 있었죠?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이런 걸 다 빼주면 뭐라고 한다? 순 매출액. 그래서 흔히 매출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이걸 대답하셔야 된다고 했죠. 얘가 얘라는 소리입니다. 요 순 매출액이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자료 보세요. 지금 처음에 매출액 나왔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매출액, 총 매출액, 그 다음에 할인,
3만 원. 여기 있죠? 그 다음 또 뭐 있나요? 매출 애누리 5만 원. 매출 환입은 없죠? 매입 환출이 아니니까 없네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25만 원에서 8만 원 빼니까 17만 원이죠. 즉 매출액은 17만 원입니다. 매출액은 17만 원이죠. 이제 뭘 알아내면 되냐면 매출 원가를 찾으면 되겠죠. 매출 원가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기, 초 플러스 당, 기 마이너스 기말. 그죠? 자, 기초가 얼마 있나요? 기초가 없죠. 지금 자료에 빵이죠. 당기는요. 당기가 뭡니까? 똑같은 원리죠. 총 매입액에서 뭐 빼야 됩니까? 매입 할인 빼야 되고 매입 애누리도 빼주고 매입 환출도 빼줘야 되죠. 이것들 다 빼야 순 매입액이 나오죠. 자, 총 매입액 얼마? 19만 원.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없죠? 아, 있구나. 매입 할인 만 원. 매입 애누리 없네요. 매입 환출 15,000원.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순 매입액이 얼마 나옵니까? 19만 원에서 만 원 빼고 15,000원 빼니까 얼마 나와요? 15만 5천원 나오죠. 아니죠. 16만 5천원이 되겠죠. 2만 5천원을 빼는 거니까 16만 5천원. 즉 얘가 16만 5천원입니다. 계산해 보시면 그 다음에 기말은 주어져 있죠. 얼마? 7천원. 그 다음에 자료에 한 거 다 했는데 하나 더 있죠. 뭐요? 타 계정. 타 계정이 뭐라고요? 안 팔리고 사라진 거. 요게 매출 원가를 구하는 건데 그럼 타 계정도 뭐 해야 돼요? 빼줘야 되죠. 타 계정도 3만 원도 빼줘야 되죠. 타 계정은 안 팔린 거니까 매출 원가는 팔린 거다. 그래서 빼주고 계산하셔야겠네요. 그럼 총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12만 8천원이 나오네요. 16만 5천에서 7천원 빼고 3만원 빼주니까 12만 8천원이 매출 원가다. 그럼 17만원에서 12만 8천원 빼주면 4만 2천원이 매출 총이익이 되시겠죠. 좀 계산 과정이 긴 것 같지만 이 2번 문제는 꼭 풀어보시도록 하십시오. 중요한 문제입니다. 2번. 요거 꼭 아셔야 되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준 매출 총이익, 그 다음 순매출액을 어떻게 구하는지, 순매입액을 어떻게 구하는 건지, 그 다음 매출 원가는 어떻게 구하는 건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번 문제가 기본적으로 좋은 문제니까 꼭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 3번. 기말 재고액이 기초재고보다 20만원 증가되었다. 자, 여러분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냥 숫자를 막연히 20만원 증가됐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즉 기말 재고는 기초보다 20만원 늘어나면 되죠. 그럼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숫자를 아주 단순하게 기초가 얼마? 0. 기말은 얼마? 20만원. 그럼 문제 이해한 게 딱 맞죠. 기말이 기초보다 20만원만 크면 되니까 늘려놓으면 되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매출액은 270, 매출원가의 20% 이익 가산한 금액이다. 자, 요거 나오면 이게 또 떠올라야 되죠, 여러분.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라는 거. 위에서 해봤죠? 그럼 잡으시죠. 매출액이 얼마랍니까? 이건 알려줬죠. 270만 원이라고 알려줬네요. 문제에서. 그 다음에 매출원가의 20% 이익이라고. 그러면 자, 매출원가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죠? 매출 총이익도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알 수 있겠죠. 우리 잠깐 이제 산수할 때 매출원가가 얼마인지 모르면 X라고 놓을게요. 우리 미지수를 이렇게 X로 많이 놓죠. 매출원가를 X. 그러면 이익은 얼마입니까? 이 말에 의하면 매출원가의 몇 프로요? 20%. 그러면 이익은 이거에 20%니까 0.2
2x가 되겠죠. 이거의 20%니까. 맞나요? 그러면 이걸 식으로 하시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270만 원 마이너스 x는 0.2x. 자, 이거 잠시 이제 우리 산수했던 걸 학교 다닐 때 떠올리셔야겠죠. 어떻게 합니까? x를 넘기죠. 넘기면 부호가 바뀌죠. 그러면 0.2x 플러스 x. 근데 여러분 x 앞에는 뭐가 생략된 거예요? 1이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0.2x에다 1x를 더하면 1.2x입니다.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x는 이걸로 뭐 합니까?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270만 원을 나누기 1.2 하시면 x 매출 원가가 얼마인지 나올 수 있겠네요. 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225만 원이다. 이게 나오겠네요. 이게 뭡니까? 매출 원가죠. 자, 그런데 답이 이게 아니죠, 지금. 왜? 질문은 뭘 물어봤나요? 단기 매입액을 물어봤죠. 그러면 단기 매입액은 또 뭡니까? 우리가 여기 매출원가 구했죠. 매출원가가 뭡니까? 기초 플러스 단기 마이너스 기말. 이게 매출원가죠. 자, 기초는 얼마다? 0. 기말은 얼마다? 20. 그러면 얘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산했더니 매출원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225만 원이 나와야 되죠? 그럼 이게 얼마면 됩니까? 245만 원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매출원가 225만 원이 나올 테니까. 그 다음 4번 재고 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 여러분 뒤에 말이 길지만 뭐 선박, 주택, 시계, 유가증권 이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재고자산의 정의, 이걸 물어보는 거죠. 뭐가 재고자산이다? 판매, 내가 팔려고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죠. 판매용이라는 말. 이 말이 중요한 거지 뒤에 선박, 주택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5번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을 모두 모은 것은, 기말 재고 자산, 자산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뭐예요? 내 것, 우리 회사 것을 골라내라는 소리입니다. 첫 번째 시용 판매. 시용 판매가 뭐라고요? 테스트해보고 결정하는 거죠. 고객에게 줬다. 그런데 시용은요, 여기 무슨 뜻이 있습니까? 매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왔다고 그랬죠. 그럼 이건 누구께 되는 겁니까? 고객께 되는 거죠.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회사께 아닙니다. 고객 거지. 두 번째 위탁 판매. 위탁 판매는 부탁하는 거죠. 팔아달라고. 그 부탁하는 사람을 위탁자, 부탁받은 사람을 수탁자. 자, 물건을 누가 가지고 있나요? 수탁자가 보관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판매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판매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내 대신 물건 팔아주는 사람, 수탁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 물건은 우리 거죠. 못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 겁니다. 두 번째, 장기 할부로 팔았다. 자, 할부죠? 자, 어쨌건 할부인데 뭐 했대요? 판매. 다만 할부니까 돈을 다 못 받았지만 팔리긴 팔린 겁니다. 그래서 산 사람 거죠. 돈 다 안 줬어도. 그러니까 이거 우리 거 아닙니다. 돈을 못 받았지만 돈 받았냐 안 받았냐로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 그 다음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운송 중인 무슨 재화요? 판매 재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경우를 생각해야 됩니까? 이건 판매니까 수출하고 있다는 거죠. 판매란 말에서 우리가 물건을 팔고 있는 겁니다. 운송 중이니까 물건은 여기에 있고. 근데 무슨 조건이요? 도착지. 도착은 미국 쪽에서 도착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물건 누구 거예요? 여기서 바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직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겁니다. 우리 회사 겁니다. 그래서 답은 BD 3번이 될 겁니다. 그 다음 6번 취득 원가. 취득 원가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험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잘 나옵니다. 취득 원가가 뭐라고요, 여러분? 물건을 사서 우리가 물건을 매입해서 뭐라고요? 목적에 뭐 할 때까지?
사용될 때까지 들어가는 돈, 물건값뿐만 아니라 매입가의 끝만 아니라 들어가는 돈, 사용할 때까지 본래 목적에 사용할 때까지 들어가는 돈은 다 취득 원가라고 했죠. 자, 1번 판매 수수료. 이거 취득 원가 아니죠. 왜? 취득 원가는요. 이거랑 항상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뭐요? 구입 과정에까지 관련이 돼야 돼요. 구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때까지 사용할 때까지 들어가는 거. 그게 다 취득 원가라고요. 판매는 이거 다 지난 이후에 판매하는 거잖아요. 이거 본래 목적에 내가 만들 때까지 판매는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취득 원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2번도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이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판매가 힌트인 거죠. 세 번째는 뭐가 키워드예요? 예, 물건 뭐할 시? 매입 시 사는 과정이죠. 이게 취득 원가입니다. 4번은요. 판매까지라고 했잖아요. 인수 후. 예, 사 오는 과정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취득 원가가 아닙니다. 취득 원가는 사올 때 발생하는 겁니다. 주로 초점이 7번 1번이 정답이죠. 왜? 위에서 할 때 할인, 애누리, 환입 이런 표현 나오면 언제나 뭐라고 했습니까? 차감 빼줘야 된다. 시험에 잘 나오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근데 차감하지 않는다. 오답이네요. 틀린 말이네요. 올바른 거 고르니까 틀린 거고. 2번 취득 과정에서 무슨 과정에서 발생했어요? 물건 취득이 사오는 과정이죠. 사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비용은 취득 원가에 뭐 하는 겁니까? 가산 플러스 시켜야 되죠. 6번 문제랑 같은 거죠. 그 다음 3번은요. 키워드가 이 단어입니다. 비정상적.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비정상적이란 말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영업 외 비용입니다. 영업 옆에다 써둘게요. 영업 외 비용으로 하는 겁니다. 자, 2번에 이런 말 나왔죠. 정상적으로 발생한 게 취득 원가에 포함돼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라는 거죠. 왜? 비정상으로 발생된 건 취득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요. 영업 외 비용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이라는 말은 그게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는 거고요. 비정상적이란 말은 쓸데없이 지출됐다는 겁니다. 그건 쓸데없는 손실, 영업의 비용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여러분 정상적이란 말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원가에 가산하는 겁니다.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비정상이란 말은 정상적인 게 아니겠죠.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지금 비정상적이라고 그랬죠. 그럼 비정상적이면 원가에 포함하는 게 아니라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3번이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취득 원가에 포함하지 않으니까 맞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8번. 이제 다음 내용이면 전표용역 몇 개 예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켜보시고. 자, 여기 일반 전표명을 눌러보십시오. 자, 몇 월이요? 1번 2월 8일. 돈 줬다는 얘기가 나오죠. 결제하였다. 대변 통장에서. 얼마를요? 1000만 원을. 차변에 돈 왜 줬나요? 돈 준 이유 굳이 보시면 돈 준 이유가 뭡니까? 원재료 대금으로. 그런데 무슨 조건? 선적지 조건, 운송 중이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물건은 수출입니까? 수입입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우리라면 수출해야 되나요? 수입해야 되나요? 상대방이 ABC 사죠. 수입이죠. 왜 수입이란 거 압니까? 원재료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원재료를 사오는 거지 원재료를 파는 게 아니죠. 우리는 원재료는 사오는 거지. 운송 중 여기에 있습니다.
태평양에 지금 떠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라고요? 선적지 조건. 그럼 여기서 바뀐다고 그랬죠. 여기서 우리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 아직 우리 회사 창고에 없지만 우리 물건이란 소리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니까 이건 우리 물건이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원재료요?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회사 창고에 이 물건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뭐라고요? 우리 회사 물건이긴 한데 도착을 안 했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미착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착품. 참고로요. 만약에 이게 누구 거라고 가정하면요. 이게 선적지 조건이 아니고 만약이랍니다. 도착지 조건이면 여기 조건이면 이 물건은 누구께 되는 겁니까? 도착을 안 했으니까 ABC께 되는 거죠. 우리 물건이 아닙니다. 그때는 뭐라고 대답하셔야 될까요? 만약에 도착지 조건이면 답이 그때는 이 자리가 우리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미착품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돈만 미리 주는 겁니다. 돈만 미리 주니까 뭐라고 하시면 돼요? 선급금이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거죠? 그래서 우리 건데 도착을 안 했다. 그래서 미착품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 2번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2번 문제 틀리기 십상이니까 꼭 유념해 두십시오. 2번 문제. 2번 문제가 뭐에 대한 겁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취득 원가. 자, 다시 돌아가서 자, 돈을 뭐라 했습니까? 10일날 돈을 지급 주죠. 대변에 통장에서 돈 줬다. 통장에서 얼마 줍니까? 120만 2천원을 줬죠. 수수료까지. 자, 차변에 돈 왜 줬나요? 우리가 원재료 수입하면서 운송료. 저 운송료가 뭡니까? 부대 비용. 우리가 지금 물건을 사올 때 운반비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취득 원가로 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많이 틀리시는 분이 이 이름 많이 씁니다. 운송료 운반비라고. 운반비라고 하지 않아요. 취득 원가입니다. 참고로 나왔으니까 여기 보시면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운반비 이거 나올 때 824번 운반비 할 때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일단 아직 안 배웠으니까 취득 원가라는 것만 생각하시고, 그래서 운반비로 하지 않고요. 취득 원가로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오는 물건 속에 포함시켜라. 지금 뭘 사오는 과정입니까? 원재료. 그래서 원재료라고 하셔야 된다는 거. 취득 원가가 아니라 저기 운반비가 아니라 취득 원가니까 원재료로 하는 겁니다. 원재료 사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운반비는 얼마요? 120. 그 다음에 2,000원은 왜 준 거죠? 송금 수수료라고 하죠. 우리 이거. 그래서 이건 그냥 831번 수수료 비용. 그냥 수수료죠. 은행에 수수료 주는 거. 그래서 2,000원은 831 수수료 비용 이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 15일자 돈 줬다는 얘기가 첫 줄 끝에 나오죠. 통장에서 이차했으며 대변에 보통 예금 얼마 준대요? 980. 자, 차변에 돈 줬으면 이유가 있죠. 우리가 이 돈 왜 주는 겁니까? 첫째 줄에 있네요. 이유. 외상 매입금. 빚을 갚는 거죠. 외상 때 갚느려고. 자, 외상 매입금은 반드시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거래처 코드 누구요? 전주. 그런데 외상 때가 얼마 같나요, 여러분? 우리가 줘야 될 돈이 원래 980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줘야 될 돈은 얼마입니까? 1,000만 원입니다. 20만 원 왜 안 줬나요? 두 번째 줄에 나오죠. 조기 회수 약정에 따라 할인된 금액이다. 우리가요 돈을 약속된 날보다 빨리 갚았나 봐요. 그래서 상대방에서 조금 깎아준 겁니다. 20만 원. 우리가 1,000만 원 줄 거인데 20만 원 깎았다는 거죠. 그래서 980만 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줘야 될 돈은 1,000만 원입니다. 대차가 안 맞으시죠? 밑에 보시면 대변이 있어야 맞을 거 아니에요. 자, 힌트 단원 나와 있습니다. 이 20만 원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세 번째 줄에 할
인 깎았다고. 그런데 여기 할인 보시면 매입 할인이란 말이 있고 하단에 매출 할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입 할인이요, 매출 할인이요? 매입 할인이죠. 왜냐면 우리가 매입자일 테니까. 매출자가 쓰는 표현이 매출 할인입니다. 우리가 매입자란 건 어떻게 하냐면 돈을 주고 있으니까. 매출자는 돈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니까 우린 매입자 입장이기 때문에 매입 할인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매입 할인인데 되게 많죠. 저기 번호들이. 그죠? 번호들이 되게 많습니다. 번호들이 되게 많죠, 여러분? 누구 써야 되냐? 누구 써야 됩니까? 그래서 문제 첫째 줄에 힌트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뭐요? 원, 재료, 문제, 거래처 전주의 원재료. 그래서 아무거나 고르면 안 되고 얘를 선택해야 됩니다. 원, 재료에 대한 매입 할인 번호 155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코드 번호 똑같은 이름이 여러 개 있을 땐 항상 번호 가지고 선택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린 155번 매입 할인. 그 다음 2월 17일자 2월 5일날 강원이라는 회사로부터 상품 1000만원 100개 10만원을 외상으로 매입하였는데 지금 1000만원에 대한 분괴는 할 필요 없죠. 왜? 이미 돼 있습니다. 언제? 2월 10일 날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뭐요? 상품 2월 10일 날 돼 있다는 겁니다. 1000만원. 그리고 외상으로 사왔다고 그랬죠. 외상 매입금 이렇게 했을 겁니다. 1000만원. 근데 오늘 뭐라고요? 17일 날 100개 사온 것 중에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몇 개를 반품해요? 10개를 반품했죠. 그러면 우리가 원래 줘야 될 돈이 처음에는 1000만원인데 1000만원 줄 이유가 없죠. 10개를 반품했으니까 하나당 금액이 얼마입니까? 10만원. 그럼 얼마는 안 줘도 돼요? 100만원은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금액을 줄이는 거죠. 외상대가 감소될 거 아닙니까? 100만원만큼 안 줘도 되잖아요. 반품했으니까. 그래서 외상 매입금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어느 쪽 가서? 차변 가서. 외상 매입금이 대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변 가야 감소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외상 매입금을 감소시킵니다. 100만원은 안 줘도 되죠. 거래처 강원. 자, 대변에 무슨 이름을 써야겠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반품을 뭐라고 표현하죠? 환, 출 또는요, 환, 입. 그런데 우리가 반품을 지금 반품을 보내야 됩니까? 아니면 그 물건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물건을 샀었던 걸 반품시키니까 도로 보내야 되죠. 그러니까 환출이라고 표현하셔야겠죠. 그죠? 매입 환출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입자였으니까. 그런데 지금 똑같은 이름이 여러 개죠? 그러면 꼭 코드 번호 몇 번 골라야 됩니까? 첫째 줄에 힌트 단어 있습니다. 문제 강원으로부터 상품 이 말이 써있죠. 첫째 줄에. 그래서 이 번호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147번 선택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대차가 다 맞으셨네요. 빨간색 하나도 안 뜨죠? 네, 그러면 여기서 모든 게 다 끝나실 겁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